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오해 중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왜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며 죽음을 받아들였는가? 이 질문은 서양 철학의 뿌리와도 같은 한 위대한 철학자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탐구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거대한 오해의 산물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크라테스는 단 한 번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유명한 법원, 라틴어로 두라, 렉스, 세드렉스는 소크라테스 사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로마법 체계에서 등장한 격언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행적을 해석하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 덧붙여졌을 뿐 그의 실제 생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위대한 철학자는 어째서 자신에게 내려진 명백히 부당한 사형 판결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독배를 들어 마시는 길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단순히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차가운 의무감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확고한 신념, 그리고 아테네라는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고도 치열했던 성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플라톤이 남긴 주옥 같은 대화편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그의 재판 과정을 기록한 소크라테스의 변론, 즉 아폴로기와 그의 친구가 탈옥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은 크리톤을 중심으로 그가 왜 죽음을 회피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심도 있게 분석해야만 합니다. 이 분석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단순한 구호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소크라테스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법과 정의, 국가와 개인, 그리고 양심과 신념 사이의 복잡하고도 숭고한 관계에 대한 그의 진정한 사유를 마주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재판에 회부된 것은 기원전 399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오랜 기간에 걸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 패배한 후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두 가지 주요한 죄목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첫째는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국가가 공인하는 신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신을 끌어들여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는 당시 사회의 혼란과 불안에 대한 희생양으로 지목된 측면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로 구성된 500명의 배심원 앞에서 자신의 삶과 철학에 대해 조금의 비굴함도 없이 당당하게 변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근소한 표 차이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그의 오랜 친구이자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부유한 제자 크리톤이 이른 새벽 감옥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크리톤의 목적은 단 하나, 소크라테스를 탈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간수들을 돈으로 매수해 두었고 소크라테스가 망명하여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크리톤의 권유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소크라테스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의 깊은 우정을 내세웠습니다. 둘째로, 그는 자녀들을 돌봐야 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일깨웠습니다. 셋째로, 그는 무엇보다도 이 판결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크리톤은 만약 소크라테스가 이대로 죽음을 맞는다면 자신은 소중한 친구를 잃는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돈을 아끼거나 용기가 없어서 친구를 구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비난까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토록 감정적이고 현실적인 호소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문제를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즉 철학적으로 함께 검토해 볼 것을 크리톤에게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소크라테스가 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는지 그의 심오하고도 체계적인 철학적 논증이 장엄하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과 삶의 문제가 단지 한 개인의 생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아테네라는 국가, 그리고 그 국가를 지탱하는 법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마지막 실천, 행위여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는 아테네의 법과 국가 그 자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의인화하여 만약 자신과 크리톤이 탈옥을 시도한다면 법과 국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하게 질문을 던질 것이라는 가상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법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잠깐 멈추어라, 소크라테스여. 그대는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대가 하려는 그 행위는 우리, 즉 아테네의 법과 국가 전체를 뿌리부터 파괴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 극적인 가상 대화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법을 어기고 감옥에서 탈출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양육과 교육을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한 의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의 목소리를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에 국법이 있었기에 자신의 부모님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는 그가 태어난 이후에도 시민으로서 받아야 할 교양 교육과 체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그를 온전한 아테네 시민으로 길러냈습니다. 즉, 국법은 단순히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차가운 규칙의 집합체가 아니라 한 개인을 낳고 길러낸 부모나 스승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은혜를 거역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행위이듯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국가의 법 체계 전체를 자신의 행위로 파괴하는 것은 근본적인 배은망덕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단순한 통치와 피통치의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의 유기적이고 윤리적인 공동체로 파악했던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개인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동체가 제공한 삶의 기반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의무를 지닌다는 사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암묵적 동의, 즉 오늘날 우리가 사회계약이라고 부르는 개념의 원초적인 형태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이 아테네의 성인 시민으로서 살아오는 동안 만약 아테네의 법이나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합법적으로 이주할 자유가 있었다고 상기시킵니다. 아테네는 그 누구에게도 강제로 머물라고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70년의 평생 동안 전쟁에 참여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테네를 거의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법과 질서 속에서 자녀를 낳고 교육하며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이처럼 아테네에 계속 머물기로 한 그의 선택 자체가 바로 아테네의 법과 질서에 따르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약속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이미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오랜 약속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도망치는 것은 스스로 맺은 신성한 계약을 파기하는 비겁하고도 부정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의 법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외부의 폭력적인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로 선택한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반한다는 매우 근대적이고 혁신적인 사상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의 철학의 가장 깊은 핵심을 담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불의에 불의로 답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국가가 배심원들을 통해 자신에게 부당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자기 자신 또한 법을 어기고 탈출하는 불의를 저지르며 그들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에게 탈옥은 단순히 한 명의 사형수가 감옥을 빠져나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테네의 사법 시스템 전체의 권위를 훼손하고 법이 지배하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이는 곧 국가라는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명백한 불의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사는 것, 즉 정의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며칠 더 부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 탐구하고 지켜온 자신의 철학적 원칙과 영혼의 올바름을 스스로 훼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크리톤의 제안을 받아들여 탈출한다면 그는 남은 생애를 법을 어긴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가 다른 도시에 망명을 가더라도 그는 기존에 몸담았던 공동체의 법을 파괴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며 그가 입을 열어 정의와 덕에 대해 이야기한들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죽어서 저승의 법정에 갔을 때에도 평생 지켜왔다고 말했던 정의의 원칙을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어긴 위선적인 사람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논증은 소크라테스에게 죽음 그 자체가 영혼의 타락이나 도덕적 오점보다 결코 더 두려운 것이 아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육체의 죽음은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필연적인 일이지만 자신의 신념을 배신하고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한 사람의 철학자로서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최악의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죽음 선택은 육체적 생존이라는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 즉 정의와 영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철학적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선택은 그가 재판정에서 보여주었던 당당한 태도, 즉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나타난 그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배심원들을 향해 아주 단호한 선언을 합니다. 만약 배심원들이 자신에게 앞으로 다시는 철학적인 탐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무죄를 선고한다면 자신은 그 명령에 결코 복종하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테네인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보다는 신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능력이 있는 한 철학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깨우치고 진리로 이끌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불복종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역설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그는 철학을 멈추라는 부당한 명령에는 목숨을 걸고 저항하겠다고 말하면서 사형에 처한다는 똑같이 부당한 판결에는 순순히 복종하는 것일까요? 이 역설적인 태도 속에 그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개별적인 법규나 명령이 담고 있는 내용의 정당성과 법체계 전체가 지니는 절차적 권위를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그에게 철학을 멈추라는 명령은 그의 삶의 본질이자 신이 자신에게 내린 소명을 포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법을 넘어서는 신의 법에 대한 중대한 불복종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는 시민 불복종의 형태로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 절차를 통해 내려진 판결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비록 그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판결 자체는 아테네의 합법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절차의 최종 결과를 무시하고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탈출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부당한 판결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아테네의 사법 시스템과 법치주의라는 원칙의 근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즉, 그는 법의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의 형식과 권위는 끝까지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는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변론하며 치열하게 싸웠고 그 절차가 내린 결과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깨끗하게 승복함으로써 법치주의라는 위대한 원칙을 자신의 죽음으로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어 마신 이유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식의 단순하고 경직된 법실증주의적 태도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그가 평생에 걸쳐 탐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해온 자기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완성하는 마지막 행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라는 장엄한 실천을 통해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다음과 같은 숭고한 가치들을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와 시민 사이의 깊은 윤리적 관계입니다. 시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안정과 교육이라는 혜택 속에서 성장하며 따라서 그 공동체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유지해야 할 근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의라는 가치의 절대성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불의에 불의로 맞서서는 안 되며 찰나에 불과한 육체적 생존보다 영원한 영혼의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 인간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철학적 결단입니다. 셋째, 법치주의의 근본 원리에 대한 깊은 존중입니다. 개별 판결의 부당함에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이 지배하는 공동체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 절차의 최종 결과를 수용하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적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탈출하여 구차한 삶을 연명하는 비겁한 길 대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사상이 옳았음을, 그리고 철학적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영원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는 낡고 잘못된 오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법과 정의, 개인의 양심과 국가의 권위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뇌했던 한 위대한 철학자의 숭고한 선택 그 자체를 깊이 음미하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24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엄숙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